김한자입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3월 20일 목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영식 시사 에디터님 그리고 김한 한겨레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좀 뉴스를 소개해 주시죠. 박영식.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조금 전에 그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아니라 깜짝이야. 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입니다. 그리고 헌재 공보관이 이제 기자들에게 밝히기를 이번 주에는 더 이상의 선고기일 지정이 없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금요일이라도 그러면 윤석열을 파면했으면 좋겠다. 결과는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찬물을 끼얹어 버려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도 어쨌든 또 한 주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러면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지정한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 설들, 해설들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뭐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윤석열 탄핵 사건은 헌납 8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그리고 한덕수 사건은 헌납 9예요. 새치기했네. 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 윤석열을 먼저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왜 헌재가 한덕수를 먼저 할까라고 하면 사실 명분은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리 시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리라는 건 파면됐을 시에 전국 운영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판결을 먼저 한다. 이거 말고는 사실 명분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윤석열을 파면하고 나서 바로 즉시 그때부터 60일 안에 선고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날로부터. 근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선고 관리를 하다가 중간에 한덕수에 대한 판결이 가부가 나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돌아가서 대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또한 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난주부터인가요? 꽤 뭐 논리적으로는 꽤 됐는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한덕수를 먼저 하거나 동시에 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법조계 주장들이 기사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순서가 이게 빠르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그 이후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탄핵 이후의 사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먼저 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오늘 헌재가 전격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먼저 판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논리에 따르면 파면되고 대선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 선고에서 파면 결정을 내지 않을 거라면, 그러니까 즉 인용을 주지 않을 거라면 한덕수 국무총리 것도 먼저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단 이걸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파면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한덕수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저는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들었던 생각은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오히려 각하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덕수를 기각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물론 탄핵 사유는 상설특검 추천도 안 했고, 뭐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 했고, 거부권을 다수 남용을 했고, 그리고 비상계엄에 좋든 싫든 간에 또 본인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았든 간에 비상계엄 그리고 이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기각을 주면 차후에 있을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의 어떤 법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꼬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윤석열을 깔끔하게 파면한다라는 논리를 세울 거라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기각이라는 걸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한덕수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국무총리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를 그리 맞듣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어쨌든 한덕수를 살려보내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럼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도 연계돼서 유무죄를 떠나 이것은 유죄든 무죄든 간에 일단 재판이 끝나고 나서 헌재 입장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다 떠나보내고 자신들은 윤석열을 파면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방향을 세운 거 아닐까라는 이제 저만의 해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만약에 뭐 각하를 시킨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각하 쪽에 좀 무게를 두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결 정족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권한대행을 뭐 이제 200명 정도를 채워가지고 하면 탄핵을 했어야 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논리인데 저는 그것도 뭐 우기기라고 보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일단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즉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정부, 여당, 아스팔트 구구들의 입장을 최대한 니네가 하라는 데까지 다 들어주고 다만 윤석열은 파면이다. 이제 이런 방식의 기조를 세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 한덕수 체제로 대선 관리를 김한 기자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거죠, 각하라도? 각하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인용 가능성, 기각 가능성, 각하 가능성 다 있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면 어려워요. 인용 가능성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앞서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가 5개인데 4개가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거고 하나가 내란을 방조했거나 혹은 묵인했다라는 혐의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인용을 하면 모든 게 깔끔해지죠. 압수성 결정, 그다음에 내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헌재의 생각 이런 걸 모두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대선도 최상무 권한대행 체제로 하면 되죠. 그걸 뭐 못할 일은 아니죠. 다만 기각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네, 기각하면 예를 들어서 이 5가지 사유 중에 한 가지의 위반만 있어도 탄핵을 인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각을 한다라는 건 이 5가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인정하지만 탄핵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윤석열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고 각하는 저는 그때 저희도 이제 막 취재를 했었지만 법률가들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이면 된다라는 게 다수설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다수설인데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수설을 업고 대통령 권한 대행도 200석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각하를 시키려고 하면 헌재가 굉장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거고 만약에 그래서 각하다라고 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끈 이유가 윤석열 때문이 아니라 한덕수의 각하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각하라고 실제 불렀던 일설에 의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어떤 뭐 하루 만에 변론 기일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평의가 지금 한덕수 거까지 같이 윤석열 거와 합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상당 기간 길게 진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덕수 국무총리 이 탄핵 선고권과 관련돼서 재판관들끼리의 이견이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고 일부 법률가들의 해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게 지금 김한 저희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그 150명, 200명에 대한 부분은 전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선고가 윤석열 선고보다 먼저 난다라는 이 보도가 나와서 들었던 생각은 이걸 아무리 시나리오를 맞춰보려고 해도 기각은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 인용과 각하 둘 중에 이제 잡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가장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인용 쪽보다는 각하 쪽이 아닐까라는 저의 이제 이거 추측이고 뇌피셜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인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헌재의 판단을 놓고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어쨌든 최고 심판 기구로서의 마땅한 판단이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법치주의 국가의 마땅한 상식일 텐데 지금 이제 헌재가 뭔가 정치적으로 선택하지 않겠어, 판단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시사이터님 얘기하신 대로 각하의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변론 굉장히 짧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차례 하고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일반 재판이라고 얘기하면 형식적으로 이거 소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냐는 추론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하여튼 많은 분들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판인데 어쨌든 뭐 내일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 주로 넘어간 거잖아요.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다음 주 초는 또 어려운 거죠. 한덕수 총리 24일 월요일에 지금 월요일이니까. 한덕수 탄핵 심판이 잡혀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을 놓고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몇 가지 가설을 저희가 그러면 세워보겠습니다. 연이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탄핵 심판 선고를 저는 가장 깔끔하게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했을 수 있던 시기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있었던 지지난 목요일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목요일에 했다면 그 이윽고 나서 금요일에 바로 선고를 했다면 이런 불필요한 어떤 정치적 논란이나 오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봤는데 이거를 시간을 점점 뒤로 미루면서 한덕수 탄핵 심판과 연계되고 이제 전혀 아무 상관없는 형사재판인 이재명 대표의 선고와도 연계되고 그 시기 어간에 해야 된다라는 지금 당위성이 생겨버렸잖아요. 4월에 가게 되면은 너무 지연이 되는 거고요. 헌재 스스로 지금 자기들의 오해를 불러온 꼴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지금 월요일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 결과를 보고 결과가 달라지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미 결론은 나 있는데 유무죄 판단을 일단 들어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뭐 국민의힘 쪽 혹은 아스팔트 극우들의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줬다라는 제스처로 보여주고 자 됐지 이제 우리 선고한다라고 해서 금요일이나 목요일쯤에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하면 모든 정치적 오해에서 자신들이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요. 다시 얘기하지만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는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선고할 수 있었고 기회는 많았어요. 근데 계속 그 장고 끝에 악순다는 말이 있듯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가지고도 의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 정치 일정들을 고려했다는 의견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아까 김한 기자님은 또 다른 가설을 제시하셨네. 한덕수 총리 때문에. 아니 뭐 그건 가설은 아니라 좀 가볍게 얘기한 거고 네. 지금 뭐 한번 뭐 서너 가지 설들이 돌아다니는데 모르겠습니다. 헌재 속내가 뭔지는 진짜로 모르겠는데 뭐 취재가 되는 영역도 아니고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설들이 있고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해 보이죠. 유력한 설 중에 하나죠. 그 절차상의 문제는 7차 변론 때인가요? 윤석열이 직접 제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그래서 지금 그 지점이 하나 있고.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제기했었는데 하나는 실제 검찰의 진술 조서와 지금 헌재에 나와서 하는 의견 사이에 그러니까 진술 사이에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아, 증인들의 진술이. 네, 증인들의 진술이 네네. 이게 있고 또 하나는 그 진술 조서를 그러면 공수처에서 시작된 수사가 검찰로 넘어온 건데 이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 개를 집중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주목을 받았던 건 첫 번째 진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기억하시겠지만 뭐 곽종군의 진술이 달라졌다, 네. 뭐 김현태의 진술이 달라졌다 맞아요, 이런 걸로 이제 맞아요. 고소론이 네. 한참 흔들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헌재가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요게 하나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속 취소 사유에서도 지적됐던 수사 권한의 문제가 이제 또 절차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 절차의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완벽설이 있죠. 완벽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형사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아직 형사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그 증거를 다 들여다봐야 되고 지금까지 이제 입수된 말하자면 수사를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의 시각에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 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그래서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어내야 되는 문제. 요게 이제 완벽설이라고 사람들이 완벽설. 부르던데. 네. 그래서 완벽한. 그래서 이제 오늘 절차설과 완벽설. 오늘 네. 일각에서는 선거문으로 무슨 노벨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이제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흘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시사이터님 얘기한 대로 이런 정치적 고려죠. 예를 들면 뭐 어쨌든 미루다 보니까 이재명 선고일까지 왔네?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선고 전에 이걸 하지 말고 이걸 후에 하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3월 26일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들어주면서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를 고려하는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선택을 하는 이런 게 지금 겹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주류 의원들, 그러니까 대다수가 요구했던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던 요구들은 거의 8할 이상이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고 시기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이 대표적인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재명 선고 보고 나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이었는데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그 주장 그대로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거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측에서도 그랬고 이제 여당 의원들 일각에서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한덕수 거부터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선입선출의 원칙을 또 뒤집어 버린 거라 가지고 아까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무슨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원칙이 있는 건지 일단 궁금한데 원칙은 다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 아니냐라는 결론밖에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정무적 판단 안에는 자신들이 그래도 좀 면피할 수 있게끔 가장 강성하게, 가장 강경하게 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불복하려고 드는 사람들의 요구에 우리가 그래도 귀를 기울여 줬다. 라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함이 녹진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국민의힘도 내용적으로 이게 비상계엄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은 사실 없었어요. 네. 다만 제일 많이 나간 김나윤 같은 이제 의원들의 논리가 뭐 야당이 원죄가 있다. 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게 이제 윤석열과 똑같은 논리인 거죠. 그 논리가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은
요건과 조건에 맞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82명이 냈던 탄원서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일부 위헌 위법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직을 파면하지 말아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5대3으로 해주세요.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5명은 야 이건 위헌이야, 이거는 탄핵이지라고 하더라도 3명이 반대 의견을 내면 이거를 형식적으로는 이제 말하자면 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논리였는데,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은 이제 그 논의가 많이 안 하는데 국민의힘이 처음부터 주장했던 논리는 뭐냐면 탄핵 선고를 최대한 지연시킨다. 그래서 윤석열이 어떤 전략을 취한 겁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관절을 요사하면서 받고 우편으로 맞아요, 송달 맞아요. 오는 거를 네. 거부하고 최대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초반에 한 달 이상 썼던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그거를 계속 그 방향으로 몰아왔어요. 거기는 두 가지 시간표가 있었던 거죠.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와 4월 18일 날 2명의 재판관이 그만둔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3월 26일과 4월 18일 사이에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4월 18일 이후면 더 좋고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 사이 선고라고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말이 안 돼 보였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5개의 쟁점을 정리한 게 비교적 초반의 일입니다. 변론 초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5개만 따지면 그렇죠. 돼라고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정리를 제일 처음에 네. 했잖아요. 변론 준비 기일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5개에 대한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미 초반에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네. 예상은 이거 금방 나올 수 있겠는데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지연되다 보니까 애초에 12월 초 중순경에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이재명 선고 이후까지 지금 밀려오게 된 거죠. 그 판사 출신인 서울시립대 차성환 교수 있잖아요. 그분하고 이제 한양대 박찬훈 교수하고는 이런 의견을 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김한 기자님 얘기하신 것 중에 절차설의 더 심화 버전인데요. 뭐냐면 아까 그 절차설 중에서 이 공수처 수사권이 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거, 그리고 검찰의 그 기소장을 증거로 채택하는 게 맞냐는 얘기 있잖아요. 증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더 심화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내란죄를 입증을 해야 그 절차 문제가, 내란죄를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거의 입증을 해야 그래야만 그 절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그게 제기하셨어요. 이미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계속 잠기네요. 그 헌재 공보관이 이미 얘기를 했던 바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내란죄 부분 어떻게 할 거냐 기자들이 계속 물었었는데 우리가 평의 때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평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 중에 반드시, 그러니까 추론입니다만 반드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금 평의 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객관적으로 제출된 자료와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이 그것에서 어떤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놓고 다투는 상황일 거고, 얘기가 오고는 상황일 거고, 이게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관이었거나 헌법재판 연구원을 지낸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미 결론은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결론을 구성하는 논리에서의 내란죄 여부를 지금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조율을 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봐야겠죠. 그 내란죄 철회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는 주장을 국민의힘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했었는데 사실 또 그것도 아니네요. 네. 철회가 된 거는 아니네요. 그 뭐 사실 내란 행위를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내란죄가 철회됐다고 하더라도 내란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판단한 거라,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쟁점이 되어왔던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성격이 다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을 이제 철회했다. 이게 이제 탄핵소추단 쪽에서 빼고 이제 행위만을 다루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전혀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 다루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서 이 대목은 저는 뭐 크게 뭐 논란 붙일 지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차성환 교수나 박찬웅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에서 계속 내란죄 왜 철회했냐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걸 막 테이프를 돌려가지고 처음에 그 얘기가 나왔던 때를 보면 이 소추인 쪽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란죄를 철회하는 겁니까? 라고 헌법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소추인 쪽에서 사실상 철회를 한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관이 근데 거기서 철회된 것을 보겠습니다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철회한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다 다투고 있을 거라는 김한 기자님 해석을 이미 평의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알아서 하고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대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재판관 8명이 모두 쟁점을 5개로 하는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개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반론을 한 거는 반론도 아닙니다만 좀 붙어서 다퉈본 거는 5차, 6차 정도 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정치인 체포. 맞아, 체포만 다퉜죠. 그거 하고 나머지 뭐 비상계엄령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포고령 1호가 위반인지 법 위반인지 아니 위법인지 아닌지 뭐 이런 등등의 나머지 쟁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다고 봐도 좋을 정도의 태도를 취했고 그러면서 그 4가지 쟁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뭐 김계리 변호사의 나는 개몽되었다가 대표적인 맞아요. 발언인데 네. 말하자면 사람 그걸 다 지켜본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자다가 봉창 긁는 소리 한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그때도 이미 야 이거 사실상 그 윤석열의 이익에 복무하는 건 포기하는 거 아니냐 변호인들이 이거는 사실상 정치적 발언이나 그 헌법재판소 밖에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그 선동 메시지를 내는 거나 다름없다. 이건 윤석열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5개 중에 뭐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 뭐 다툼이 있죠. 진술이 엇갈리는 거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데 법적 쟁점은 사실 변론 때 다 해소가 됐다 이미. 저희가 이제 법조인은 아니지만 원칙대로만 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강조했던 대로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 절차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탄핵 심판은 소추자,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의 범죄를 확정해서 헌재가 감옥을 보내는 절차가 아닌 거잖아요. 일종의 이제 징계 절차인 거니까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징계 절차라는 부분이어서 거기에서 내란죄 여부 즉 형법 위반을 헌재에서 확정하지 않아도 탄핵 사유가 재판 변론 기일 과정에서 이미 드러났고 심지어 윤석열의 입으로 선관위에 내가 계엄군을 보냈다라든지 아까 뭐 이제 체포조를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대목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내란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즉 헌법적 평가와 개헌법적 평가만 내려도 충분히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이 대세나 흐름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대목을 말씀 주신 거고 그리고 헌재가 만약에 탄핵 심판을 내란죄 성립 여부에 맞춰가지고 이 헌재 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이거 죄송한 얘기지만 3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현행범을 그대로 직에 둘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이 문제를 좁혀서 보면 국민 대다수가 아니 어떻게 유리창을 깨고 계엄군을 진입시킨 내란 그렇죠, 수괴를 그렇죠.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있느냐 이 간단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내란죄를 다투고 이걸 형법적으로 증명해내고 하는 문제는 형사법정에 가서 하시라라는 것이 그때 당시 헌재 공보관의 논리였고 이 논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뇌물죄를 철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논리 구조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는 형사법정이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빨리 판결이 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 나경식 의원님 오늘 또 사건 하나 있었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사실은 이게 참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뤄가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다 보니 양쪽의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고 갈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헌재 앞은 뭐 부부젤라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끌시끌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지금 심지어 어느 누구를 붙잡고 인터뷰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소음도 심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 탄핵 심판 선고를 좀 빨리 하라는 탄핵 심판 선고 촉구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백혜련 의원이 이제 계란을 맞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그 계란 투척, 계란 테러 영상 일단 만나보시죠. 계란 던졌어.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의원님 맞았어. 계란 던졌어 지금. 계란 던졌어. 계란 던졌어. 의원님 맞았어. 제대로 맞았어. 빨리 확인해봐요. 빨리 확인해요. 아이스 내라고. 나가라고 하는 게 진짜 경찰이 아직 깎지 마세요. 네네. 아유, 그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찐계란 던졌다고요? 저 현장에서는 지금 이제 눈 두덩이에 맞은 그 계란은 이제 날계란으로 보이지만 찐 계란도 던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바나나나 물병 같은 것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우. 그 이 테러 행위가 현직 의원들이 헌재 정문 앞에서 집회하는 자리에서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건 매우 그러니까요. 위험한 행위죠.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고 다른 물체였다라고 한다면 해치려면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뭐 물론 경찰 행정력이 너무 낭비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막 100시간씩 지금 일하고 계셔가지고 엄청나게 필요하시고 이분들도 지금 제정신이 아닐 테지만 일단은 저런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경찰이 전담 수사팀을 이미 구성을 했습니다. 빠른 수사에 착수하고 범인을 잡아내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금명간에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행위라는 게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보면 지금 아주 긴 시간 동안 헌재 재판이 늘어질 뿐만 아니라 내란 수개가 석방이 되는 데다가 지금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검찰의 행위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다 응집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극우 집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돈 없는 발언이나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찾아온 현직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테러 행위를 벌인 것이죠. 근데 저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라고 근데 봅니다. 제가 어제 그 앞으로 저녁 때 퇴근을 했는데 네. 저는 경비태세가 약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갔냐면 양쪽으로 차벽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경찰 차들이. 네. 네. 근데 헌재 정문을 못 막으니까 정문 앞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문은 인력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바리케이트를 놓고 네, 그리고 네. 저런 기자회견을 하면 그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정문을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있잖아요. 바로 건너편. 네. 바로 건너편은 그 정문 한 칸만큼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와서 굉장히 소리를 지르고 뭐 해요. 근데 시위대가 너무 이제 말하자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헌재를 보는 자리 한 자리 정도를 비워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이제 말하자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그 지금 그 헌재 앞을 안국동을 완전히 경찰차가 둘러싸고 있는 상태에서 왜 헌재 정문 앞에 한 칸은 허용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제 거기서 어제도 차가 지나갈 때도 굉장히 아슬아슬하거든요. 왜냐면 이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민주당의 기자회견 정도면 그 앞에도 막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헌재에 대한 테러 위협도 뭐 공공연히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고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그래서 경찰을 항의 방문을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 탓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경비태세에 대한 어떤 각성은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 자칫 잘못 두면은 이게 테러 위협이 항상 있는 나라가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간 게 우리가 현대사 공부할 때 왜 정원식 국무총리가 계란을 맞아갖고 국면이 네네네. 뒤집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뭐 계란을 맞은 걸 의도를 했네. 뭐 이게 과거사 진상규명도 되고 뭐 이랬던 사건인데 근데 이게 그만큼 예를 들면 날계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직접적으로 위해와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했던 게 3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의 우리가 감수성 갖고 있는가의 하나와 이게 진영 대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라를 갈라놨는가 이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쩌면 30년 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가 계란을 맞았을 때보다 더 퇴행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부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 니네가 좋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계란 맞고 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럴지라면 내가 계란이라도 맞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계란 정도야. 계란에 대해서 너무 이제 폄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평가절하를 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상황을 아니에요, 그런 이게. 식으로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안은 그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계란을 맞고 그것을 감내하겠다라고 직접 본인의 육성으로 밝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문제죠. 국면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내란죄 여부를 두고 내란의 수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풀려난 상황이고 저 자리는 지연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좀 촉구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그 촉구를 하는 당사자를 상대로 어떤 물건을 던져가지고 모멸감을 주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같이 안경 쓰고 있는 사람에다가 날계란을 던지거나 찐계란을 던지면은요 더 큰 피해가 양산됩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날계란조차도 일단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돌려보니까 물론 지금 백혜련 의원이 눈의 상태가 괜찮았으면 좋겠고 이 회복이 빨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만 눈두덩이 위에 있는 눈썹 부분에 뼈를 맞아서 날계란이 먼저 터지고 흘러내렸으면 참 다행일 텐데
눈 정면으로 날계란을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시력의 문제나 실제 그렇죠. 안구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날계란을 가지고 뭐라 한다라고 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김한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30년 전에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정원식 총리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신입생으로 딱 들어갔는데 바로 한 달 만에 대학생 한 명이 시위하다가 백골단한테 추격당하다가 사망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들불같이 시위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정원식 총리가 한국 외대를 방문했는데 계란을 하나 맞았어. 그리고 공안 정국이 선포되면서 다 진압. 그러니까 그때는 전국의 공안 정국으로 밀어 넣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탄핵 문제는 다음 주에 완전히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 피선거권 박탈 이하의 형으로 네. 감경되거나 아예 뭐 무죄가 나오거나 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적 고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저도 아까 오면서 봤는데 이 시점 이후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 주 월요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유감이라고 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헌재가 스스로의 원칙을 뒤집었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한 입장이겠죠. 근데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쪽 분위기는 어떠냐? 자신들이 요구한 대로 됐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낙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 선고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만약 무죄가 떨어지고 윤석열이 파면된다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마치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 탄핵에 대해서 헌재 만세 불렀던 그런 분위기처럼 이 분위기를 또 뒤집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뱉어놓은 말을 충분히 이제 헌재가 일단 듣는 과정이고 선고가 나오면 그 선고를 수용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기관으로서 다시 한번 좀 헌재의 오만함을 보는데 헌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국가적인 위기 상태가 초래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최소한 오늘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된다. 근데 설명이 없어. 그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보는 국민들이 그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이해를 할 구석이 있는데 그게 없이 계속 지연만 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헌재가 단심으로써 사회적 모든 의사에 있어서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지금 인식되잖아요. 그런 관계에 대한 어떤 해소 이런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지금 이 지연 과정에서 남게 됐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얘기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시간이 혹 갔는데 사실 이게 뭐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일이긴 하죠.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이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광화문, 남태령, 한남동 공관, 헌법재판소 등지에서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민주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K평화연구원과 함께 해주실 분들의 추천 제보 및 후원을 기다립니다.